그 한용운은 좀 빨리 할게요. 한용운이 이제 두 번째 강인데 27쪽에 나옵니다. 한용운. 그래서 이 한용운은 한용운에 대해서 그 한용운은 그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고요. 제가 홍성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홍성 출생이고 그 거기만 한용운 생가터도 있고 홍성이 유명하죠. 유명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백담사도 이제 전전했었고 백담사에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행자 생활을 그 1904년에 시작했다고 나오네요. 한 7째 줄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선수행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불교를. 여러분이 하여튼 작가를 공부할 때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홍성 출생이다. 이 정도 하고 백담사에서 행자 생활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간 포인트가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으로 가면 불교 개혁과 관련된 검색서를 제출하는 등 조선 불교계의 개혁 운동에 참여했는데 거기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년에 출판해요. 조선 불교 유신론 13년 출판했고 그 다음에 이제 33세에 송강사 이런 데도 이제 가서 또 생활도 했고 숙력 걸기대회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33인 민족대표 33인 나오죠. 네. 그거 19년 전까지 그런 걸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근데 중요한 몇 가지 왜냐면 시험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작가 소개는 무조건 나와요. 각각 작가에 대해서 뭐해서 다음 중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용운의 뭡니까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1904년에 백담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유심 발간했고 넘어가면 돼요. 포교사업도 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수감됐을 때 모습 보입니까? 한용운. 네, 거기 이제 모습이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세암에서도 갔고요. 또 신문도 봤고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9쪽에 보면 이제 추록을 해요. 중형을 치르고 3년 동안. 그래서 불교계 차원을 넘어서 중심 영역을 확산되었고, 여러 가지 40대로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뭐예요? 1925년 찾으셨어요? 29페이지 보고 있어요. 백담사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48세. 그러니까 이 님의 침묵은 한 89편 정도가 이 님의 침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이 아주 불의의 명작으로 잡은 시집이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님의 침묵. 그래서 이제 이 한용운이 이제 그런 뭡니까 서구의 많은 분이 지나왔던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문학의 체험이다라는 코스를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김수월을 일본에서 공부했죠. 물론 몇 개월 안 됐지만 근데 한용운은 완전 수수토박이에요. 이 한용운은 일본을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안 했죠. 이 사람 승려였잖아요. 승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서구 근대문학의 체험이라는 코스를 걷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영문학을 하는 게 코스였다고 그랬죠? 그걸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급 모순에 대해서 이런 것들 개인 소정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가. 그래서 상당히 불교적 깨달음을 나타내는 시들이 님의 침묵에 많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거기 이제 다른 건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 님의 침묵 이후에 1944년 6월 성북동 시무장이라는 이거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제가 혹시 시무장 가보신 분 여기 중에서 시무장 가보신 분 여러분 국문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문학은 이렇게 책상에서 물론 이제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 자 알려드릴게요. 심자는 무슨 심자예요? 그러면 심자 마음 심자예요? 지금 한자가 나왔는데 찾을 심자예요. 소우자고요. 찾으신. 그 한자 있잖아요. 시무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30페이지 봐보세요. 님의 침묵 이후 있어요? 네.
거기 심자가 이 마음 심자로 안 보이죠? 네. 찾을 심자, 소자, 요 장자는 여기서 이제 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찾는 집이에요. 이게 소를 찾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중에 불교 신자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절에 가면 시무도라는 게 있어요. 시무도. 시무도가 뭐냐면 소를 막 찾는 그림이 있어요. 저기 어디야? 대광사라고 대광사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대광사도 안 가보셨어요? 아, 좀 뭐 이렇게 공부만 하셨는데 저 공부만 많이 했어도 미국역 있는데 갈 때 많이 갔는데 공부 많이 했어도 하여튼 이 대광사에 가면 이렇게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이 시무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소라는 건 소가 아니라 뭐라고 깨달음을 의미한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가를 안 배우셨구나. 한가를 배우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견우노, 헌화가도 모르죠. 공부하실 거 많네. 헌화가라는 한가에 보면 이 수로 부인이 이제 경주의 그 바닷가에 갔다가 경포대 같은 데 갔다가 이 벼랑이 있어요. 여기에 이 철쭉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 수로 부인이. 그래서 이 수로 부인이 그런 거예요. 저 꽃을 누가 좀 꺾어다 주면 좋겠다. 벼랑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갑자기 견우 노웅이 나와. 그러니까 그 뭐냐면 소를 끄는 늙은 노인 맞죠? 견우 노웅이 그러니까 암소를 끌고 가. 암소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암소를 놔두고 맨손으로 막 올라가요. 맨손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 꽃을 꺾어.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수로부인에게 주는 이야기가 헌화가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 왜 하겠어요? 견우노웅이라고 할 때 이 소를 끄는 늙은이지만 이 소가 아니라고요. 깨달음. 불교에서 이 소는 다 뭐다? 불교의 소는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 그래서 이 시무장이라는 것에 입적을 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시무장은 꼭 가보실만 해요. 이게 정릉 뭐 그쪽에 서울에 가면 성북구 있죠? 성북구 그쪽이 있어요. 시무장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용운이 뭐 이제 지식인이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31쪽에 보면 그래서 자유를 제1의 명제로 생각했다는 게 나오고요. 조선의 땅을 감옥으로 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쭉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고요. 작품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2쪽. 그래서 이 한용운의 작품은 깨인자의 님과 중생의 님이라는 게 나와요. 깨인자의 님과 중생의 님 나오죠? 이 님의 작품인 거 이제 알겠죠? 이중법세.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나와 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그의 사상 구도 자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당신의 소리는 여러분 소리가 침묵이 될 수 있어요? 소리가 침묵이 되냐고요?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게 다 뭐예요? 역설이야.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걸 역설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타고나면 제가 기름이 된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름이 돼요? 이런 죄 있으면 대박이지. 제가 또 기름되고 또 기름되고. 안 되죠. 이런 것도 다 역설의 의미가 되는 거죠.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왔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한용운 군말. 군말이라는 게 군소리라는 뜻인 거 아시죠? 군말이라는 게 군소리. 님이 아니라 여기 여기 기룬이라는 게 뭐예요? 기룬 것. 그리워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은 님이다. 중생의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고 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쓴 사람이죠. 장미아의 님이 봄이라면 마신이가 이제 마친이에요. 마친이.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해저문 벌판에 들어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뭐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중생의 구원을 님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함에 중생의 구원. 이 사람은 불도자잖아요. 중생의 구원. 이 중생의 구원을 뭐예요? 님으로 삼아요. 삼고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33쪽 보세요. 그래서 1년과 2년의 님이 서로 다른 의미를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1년의 님은 모든 위대한 이타적 성취. 여러분 이기적의 반대가 이타적인 건 알죠? 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분들 다 이타적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칸트는 인류의 지성을 일깨운 철학적인 성취. 칸트가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칸트가 시간이 정확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아침 6시 딱 되면 여기 분당 중앙공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6시만 딱 되면. 그러니까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 그 정도로 시간 관념이 뛰어났고 그 칸트는 이제 오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깨달음을 가진 능력. 오성, 깨달을 오자 써봐요. 이런 걸 이야기해요. 뭐 철학 수업이 아니니까 뭐 너무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칸트가 이 오성을 이야기하는 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일련의 님은 모든 위대한 이타적 성취를 이룬 인간을 이야기한다. 알겠죠? 뭔 말인지. 유명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밑에 보세요. 그 다음 단락. 그러나 이연의 님은 다르다. 있죠?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 너는 석가나 칸트나 마친이든 게임 인간이 아닌 뭐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의 님은 이타적인 어떤 성인과 같은 존재, 2년의 님은 중생. 그러니까 결국 한용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생을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34페이지. 34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 한용운이 너의 그림자라고 치면 다른 의미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중생이 갖는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생이잖아요. 예. 중생은 욕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줄에 있죠? 34페이지 보고 있어요. 욕망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이성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식욕, 먹는 욕심, 애욕, 사랑하는 거, 재물욕, 권력욕, 장수욕, 오래 사는 거, 명예욕 이런 걸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오래 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그렇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 이걸 뭐 여러분 여기 있는 걸 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쓴 거냐면 89쪽까지 써놓은 거예요. 89쪽까지 다 멋쩍어쩍 써놨는데 거기 35쪽까지 써놨는데 거기 35쪽의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48세였던 한용우는 깨우침의 체험을 얻어 승리했을 뿐 아니라 최일선에서 있었던 활동가였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조금 설명을 아까 했던 거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32쪽 다시 보세요. 32쪽에 보면 거기 인용문의 둘째 줄 끝에부터 느껴주세요.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 있죠? 찾았어요? 32쪽에 인용문의 둘째 줄에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써진 거.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무슨 존재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서로 사랑하는 존재.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고 다시 말은 뭘까요? 네? 상호 소통하는 존재.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쓰라고. 거기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이렇게 나왔죠. 못 찾으셨어요? 아니 찾았다고 이야기 좀 찾으셨죠. 기루어서 있잖아요. 기루어서가 뭐예요? 기루어서. 네, 그리워서는 아니고 가엾이 여겨서. 가엾이 여겨서.
헤매는 어린 양을 가엾이 여겨서 어린 양을 가엾이 여겨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자 다시 이제 밑줄 세요. 나는부터 쓴다 했죠. 밑에 두 줄 나는부터 쓴다. 이게 뭘까요? 나는부터 쓴다. 응? 몰라요? 이게 님의 침묵을 쓴 의도. 님의 침묵 시집이 있는 거죠. 89편짜리. 나는부터 쓴다 있잖아요. 나는 해점은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가엾게 여겨서 이 시를 쓴다고.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거를 이렇게 너무 길게 써는 거예요. 이걸 다 읽을 필요 없어 이런 거는. 공부는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될 게 있고요. 대충 봐도 될 게 있어.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개인 수행. 자, 개인 수행과 그 민족 해방의 문제인데, 여러분 개인 수행과 민족 해방의 문제에다가 땡땡. 자, 이것은 서로 분리 X.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개인 수행은 뭘까요? 개인 수행은 이 사람은 뭐예요? 승려죠. 예. 승려잖아요, 승려. 예. 그러니까 승려이면서 민족 해방을 했다는 거죠. 예.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라는 그 이야기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용우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수행은 물론 민족 해방을 위한 뭐 투쟁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37쪽 보세요. 포인트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37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면 자유와 평화란 말 있을 거예요. 자, 밑줄 주세요. 자유와 평화라고 밑줄 주세요. 한용을 내치는 게 바로 자유와 평화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를 평화를 빼앗기는 대지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 일본 제국주의가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징별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작품 원문에 복종이라는 시가 나요. 복종. 이 복종은요 이렇게 써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시 전체적으로 자, 뭐의 논리? 역설의 논리 구조에 기초했어요. 이 시는 역설의 논리 구조에 기초했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역설의 논리. 근데 이 복종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어투가 어때요? 이 완전히 여자들의 어투예요. 읽어보면 맞죠? 까닭입니다. 뭐 좋아하여요, 싶어요, 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게 여성적인 어투인데 이게 무슨 어투라고요? 공손한 어투. 그냥 어투가 아니라 공손한 어투. 쓰고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상당히 공손한 어투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이제 역설적인 논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복종을 좋아한다.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속되는 복종과 자유는 자유가 더 좋은데 이 복종을 또 좋아한다는 말 하면서 역설적인 어떤 어투를 나타내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도 이제 보면 쭉 그 38, 39, 40쪽까지 있어요. 읽어보면 그런 의미들로 역설의 의미. 그래서 38쪽 보세요. 여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 두 번째 단락 정도 내려가면 그러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밑줄세요. 일견, 겉보기에 겸손해 보이는 시적 화자의 발언은 밑줄세요. 실제로는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차원 높은 진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복종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거는 좀 약간 구속이라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유와는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반대적인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으니까 뭐예요? 이런 것은 역설적인 어법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거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 시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뭐냐면 넘겨보세요. 40페이지. 예, 님의 침묵이에요. 한용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가 뭐냐? 님의 침묵이에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그러면 자, 여기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죠. 지금 이제 공부했으니까. 자, 님이 김소월의 님이 있고 한용운의 님이 있어. 맞나요? 네. 뭐가 달라? 김소월의 님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 맞죠? 거리감이 있어요. 시적 자아의 비탄. 야, 비탄이 아니야. 비탄이 슬퍼하는 거죠. 한용운의 님은 믿음과 헌신이에요. 한용운의 이제 님은 믿음과 헌신. 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이에요. 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 이게 한용운의 님입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은 시를 보면 뭐 나무가 갔을 때 보내드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보면 결국은 희망적인 게 별로 없죠. 한번 보세요. 뭐 그립다 말을 할까 뭐 하니 그리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갔습니다. 이런 시 있잖아요. 님의 침묵에. 님은 갔어. 그런데 41쪽 볼까요? 41쪽.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시예요. 내용이죠. 둘째 줄 뭐라고 놨어요? 둘째 줄. 거기 있잖아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부재하지만 이 부재하는 것 속에 존재한다. 그걸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뭐 어떤 첫사랑이 있어. 첫사랑과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 사람하고 잘 안 됐어.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요. 그냥 부재하는데 부재하지만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네. 있어 보이잖아요. 부재 속에. 근데 이 반대가 뭐냐면 현존 속의 부재. 현존 속의 부재가 뭐냐면 여러분 남편 아내 뭐냐면 존재하긴 해. 집에 가면 집에 가는 남편이 아내가 존재하긴 해. 근데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존재하긴 하는데 현존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막 사랑하는 애틋한 감정도 없고 그냥 누구하고 왔다 갔다 하네. 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가족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해 가요? 예. 한용운의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님이 갔지만 님을 안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 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겼지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님의 침묵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할 게 복잡해요. 그럼 과연 님이라는 것은 이야기 좀 해야 돼. 님이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님을 역사 정기비평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역사 정기비평을 배우실 거예요. 역사 정기비평 뭐냐? 한영원이 살았던 시대의 전기를 다 따지는 거야. 그러면 님이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러버야, 러버. 맞죠? 러버. 두 번째는 님은 뭐예요? 조국. 세 번째는 한영원의 이 숙명이가 뭐예요? 절대죠. 맞나요? 이 님이 뭐예요? 비평? 역사 전기 비평. 역사 전기 비평. 그래서 사랑하는 러버 연인도 되고 조국도 되고 절대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님을 님으로만 보자. 이건 신비평이에요. 비평이에요. 신비평은 뭐냐면 다른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님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님이지 뭐가 더냐 이거고, 역사 전기 비평은 한용운이 승리 아니냐, 독립투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조국으로도 보고 절대자로도 보고 연인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 전기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 3학년이 아니어서
베이스가 좀 없으셔서 근데 그런데. 여기서는 조국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조국에 가까운데 이제 근데 절대자로도 보기도 해요. 이 님은. 왜냐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불교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또 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여러 조국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런 승려의 입장으로 볼 때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그 추억이라는 게 뭐냐?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거나 할 때 깨달음 있잖아요. 깨달음 불경을 공부하거나 할 때 깨달음을 그렇게 또 표현했다라는 비평가의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도 난 부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뭐 답은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시라는 게 여러분 되게 딱딱하진 않잖아요. 분석을 하면 재밌잖아요. 아 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님의 침묵에서 자 보세요. 41쪽에 보면 이별 모티프를 구사한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 황금의 꽃, 한숨의 미풍 이런 거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이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시들이 정말 멋지죠. 그러니까 이 한 논계의 무덤의 이제 그 옆에서 쓴 시도 있고요. 이 되게 한용의 시들이 되게 철학적입니다. 되게 역설적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거기 이제 그 41쪽을 보시면 보세요. 요점을 정리하면 님은 자, 그래서 거기 41쪽에 보면 1, 2, 3, 4, 5번을 보십시오. 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님과 나는 심정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다. 선생님, 예. 저기 늦게 오시면서 미안하다고 커피 사오셨는데 커피가 다 식는다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아, 예. 아니 저는 받을 때 좀 주세요. 네, 선생님. 못 자게 생겼네. 아, 오늘 막 이거 아이 고맙습니다. 예. 밤에 잠자지 말고 공부하세요. 날 새야 되겠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일 있으셔가지고 늦는다고 저는 그러셨죠? 여기 스터디를 참석을 못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네. 1학년 스터디를 어제도 안 오셨잖아. 네? 어제 안 오셨잖아. 1학년 스터디. 아니 1학년이세요? 아니 편입했는데 1학년 2학년은 수업 편입했는데 수업을 아, 수업을 듣기 네, 들으시죠? 1학년 수업. 1학년 수업 제가 듣는다. 아, 그러니까 이 수업도 들으시는 거죠? 예, 이 수업 듣는. 그러면 교육학과에서 아, 예. 좋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아, 1학년 수업을요? 네. 뭐 아니 수요일 날 하니까 뭐 들을 수야 있죠. 1학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1학년 제가 저기 우리 어머니학과 한자 한문을 강의하는데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조국을 아, 보고 있어요. 1학년. 한번에 났어요? 네, 재밌어. 언니 시간도 없대고. 저녁이에요. 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 좀 진도 나가야 돼서 이거 끝나야 되니까 좀 끝나고 나서 네. 아니 할당량이 있어 할당량이니까 강의들. 자 그래서 자 다시 자 보세요. 이 님의 침묵 좀 정리합시다. 네. 님의 침묵의 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러니까 이 믿음과 헌신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소월의 님은 거리감. 보세요 여러분 강의 듣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자세히 풀어드리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들으시면 좋아요. 한영훈이 말한 님과 김소월의 님은 그런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41쪽을 보고 있는데 1번부터 보세요. 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또 이거 이제 시를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의 썸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의 썸머리.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가 왜 나왔지 헷갈리면 시의 요약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말 이해가죠? 1, 2, 3, 4, 5에 위에다 쓰라고요. 그래서 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거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반드시 이별하고 네.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한자를 쓸 줄 아는데 안 써볼게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란 말 있어요. 거자 필반.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제가 쓰면 여러분 이거 쓰는데 10분 걸려요. 한자 막 그래야지 하고.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만나면 반드시 이별하게 되고 거자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죠. 이게 거자 필반.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별하고 그렇죠. 이별하면 만난다. 이런 말. 떠난 사람은 만난다. 그렇죠. 간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별로 인간 사랑이 끝난 게 아니고 이별된 재회가 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슬픔을 딛고 재회의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가 나라로 보면 뭐예요? 조국이 강국하기를 기원하겠다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역사 정기평도 되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공부가 네. 왜 국문학이 이제 아시겠어요? 좀 복잡한지. 재밌기는 재밌네요. 예, 그 폼도 안 잡은 거 이거 이제 여러분 3학에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역사 정기평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막 페미니즘 비평, 해체 비평까지 공부해야 돼. 3학년 어렵다고. 롤랑 바르트도 나오고 그렇지. 오만 개 다 나와요. 그렇지. 지금 이건 지금 시동도 안 걸었어요. 시동도. 상대방이 제일 어렵다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연애시에서 보기 힘든 중량감을 보여줘요. 무게감이에요. 넘기세요. 그래서 만나면 이별에 따르고 지난 설명 나오죠. 회자 정리 한자 쓰는 거 보이죠? 네. 그 542쪽에 거자 필반. 그러니까 만날 회자란 말이에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정자예요. 이때는 고들 정자가 아니에요. 정할 정자가 아니라 반드시 정자. 이때는 위는 뭐예요? 떠날 일자. 떠나고 거자 떠난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회자 정리요 거자 필반. 이 사람은 불교적인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제곡조를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그 41쪽 보세요. 셋째 줄에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힘싸고 돕니다. 있죠? 41쪽의 셋째 줄에 있잖아요. 70 있죠? 네. 이게 보세요.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힘싸고 돕니다라는 게 있는데 그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중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중에 키츠가 있어요. 키츠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28살에 죽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저 영문학 공부하면서 막 키츠의 시들이 막 오드 투어 그레이션 언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노래 이런 시가 있어요. 무진장 어려워요. 시가 막 읽어도 뭔 소리 우리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것도 말이니까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노래 찾으면 나올 거예요. 뭐 우리 원서로 읽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막 읽어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키치 이야기 왜 하냐면 키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소리는 금방 사라져. 맞죠? 한 사람이 피리 누가 불어봐요. 근데 변하지 않는 피리의 선율은 영원히 존재한다. 보시지 않나요? 아니 제가 뭐 어떤 한 분이 이제 문학 그 시 그거 한다 해서 제가 키치 이야기를 막 인용해갖고 막 써놨더니 멋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키치 말이 그러니까 이 문학은 있어 보인다니까 말들이. 그러니까 이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가 저는 비교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키치의 말하고 똑같구나. 키치가 정말 피리를 불면 소리가 사라지지만 그 소리가 막 구름을 통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질량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그 42쪽 셋째 단락이 스스로 힘으로 고통을 직시 바로 가서 슬픔을 거두기로 한 뒤 희망의 원리 쪽으로 선해 돌기 시작한 화자는 제곡조를 모르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침묵하고 있어. 님이 침묵한다는 건 뭘까요?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님이 침묵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자, 일제가 우리를 탄압을 하는데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독립투사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광복 뭐 역사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아니죠. 의사부터.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맞죠?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저항시적인 특징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시인이. 그러니까 한용운이 막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저항 시인이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김소월이나 한용운도 뭐 그냥 우리가 분류하면 저항 시인으로 볼 수 있어요. 저항 시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육사하고 윤동주를 우리가 저항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2대 저항 시인으로. 맞죠? 엄밀히 보면 윤동주의 시보다 더 강해요. 세요. 이야기가. 그렇지 않나요? 윤동주는 그냥 되게 좀 여성적인 어투로 이렇게 글 쓰잖아요. 네. 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뭐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용운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야기 자체를 막 읽다 보면 상당히 세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항시로 늦지는 않아요. 한용운의 시를. 자, 43쪽. 그래서 님의 침묵은 위기에 직면한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놨어요.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위대한 시종의 시 알 수 없어요. 이 시도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한용운 시에서 알 수 없어요를 빼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알 수 없어요는 뭐냐면 이거 좀 여러분 좀 적으셔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좀 써보세요. 알 수 없어요 시는 뭐냐면 알고 말이 어려워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며 알의 상태를 극화시킴. 그러니까 내가 알아. 이해가죠? 여러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안다는 말 해요? 아니 어설프게 아는 애들이 안다고 한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예도 그러잖아. 무예도 막 태권도 한 1단, 2단이 막 싸워. 9단은 싸우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 무예 무자를 한자를 보세요. 이 거짓말인가? 이 무예 무자가 이렇게 쓰고 무술할 때 이렇게 쓰죠? 이게 왜 이렇게 쓴 줄 알아요? 요까지가 창과자예요. 창과자. 요게 뭐냐면 그칠 짓자예요. 그칠 짓자. 창을 이렇게 그 뭡니까? 그칠 짓자. 이거 알고 그친다. 이게 뭔가를 그친다. 그래서 창을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예라는 거.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막 태권도 10단 이런 사람들은 안 싸운다니까. 맞잖아요. 뭐 어설픈 애들이 싸우는 거. 어설픈 애들. 저는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예,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맞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칠 짓자하고 이 창과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한자로 서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예니까 막 한방 붙자 이게 아니라니까. 무예는 이 창을 그치는 것이 무예라. 이런 얘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면서 알의 상태를 극화시키는 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용운의 시가 한용운의 시가 어때?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네. 김소월하고 또 다른 맛이 나죠. 예. 되게 불교적인 시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바람도 없는 뭐 공중에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막 하면서 이제 다른 건 넘어갈게요.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밑에서 둘째 줄. 타고 남은 재가 아까 설명하셨죠? 이거 역설이라고 예. 다시 기름이 됩니다. 나오잖아요.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도 이제 어떤 광복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힘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맞죠? 그칠 줄 모르고 타고나는 가슴이지만 내가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나는 한참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쓴 거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뭘 피하기 위해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검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수양대군 이야기 했잖아요. 수양대군 세조의 검열을 피하려고 뭐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만복사 전폭이 썼다고 그랬죠? 네.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 그러면 44쪽에 보세요. 자, 시적 기법이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아이러니와 역설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대답해 보세요. 아이러니하고 역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이러니, 영어로 이게 아이러니, 역설, 패러독스. 이 차이가 뭘까요? 자, 공부는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학문하고 계시죠? 네. 학문. 어떤 사람 학문이 뭐냐고 그러면 이건 줄 알아요. 이거. 여러분 이건 줄 알았죠? 이게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학문은 뭐냐? 배울학자의 무슨 문자예요? 물을 문자죠. 아, 들음자, 물을 문자. 물어야 된다니까? 묻는 게 학문이다. 물어야 된다. 예. 입고가 있었어요.
예, 입구가 입으로 묻는 걸 입이 오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막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좀 듣기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물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학이라니까. 예. 뭔 말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학문은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건 질문도 하고 이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묻질 않죠, 그냥. 학만 하죠.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 보세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아이러니와 역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아이러니는 역설은 표면적으로 자 쓰세요. 말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자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작은 고인. 키가 160cm, 150cm야. 근데 고인이 돼요? 말이 되냐고. 찬란한데 슬퍼. 아니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황홀해. 말이 안 이런 게 돼. 이게 없어.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자, 아이러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뭡니까 애들 중고등학생 막 키워. 근데 얘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해. 그런 경우 있잖아. 네. 그러면 집에 가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자, 많이 쓰는 말 뭐죠?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쓰죠. 잘한다는 의미가 이게 무슨 이에요? 잘한다는 의미 자체는 무슨 아니죠. 뭔 말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 그러니까 자 다시 역설을 꼭 알아두셔야 돼. 시를 공부할 때는 이 필수예요. 역설은 그러니까 시를 이런 이론을 막 모르고 시를 쓰면 시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론 알아야 돼 시를 쓰려면. 역설은 표면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알겠죠? 작은 고인. 작은데 어떻게 고인? 150cm가 고인이에요? 맞잖아요. 네. 이거는 표면적으로 앞뒤가 안 맞진 않아. 근데 이면적인 요소와, 자, 이거는 이제 좀 문학적으로 쓴다면 표면적인 의미와 이렇게 쓰세요. 이면적인 의미가 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설명했잖아. 이게 뭐라고? 반어. 이게 반어라.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래? 이제 오늘 확실히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죠.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은 역설이고 표면적 의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짓이다 이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고 반대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어라고 한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현대 시론을 배우실 거예요. 4학년 1학기 옛날에 3학년 2학기였는데 바뀌었는데 그때 가면 엄청 자세히 설명해. 이거 역설 하나 가지고 한 30장 나와요. 역설 하나 갖고 반어 하나 갖고 30장 나와요. 이제 학문이 올라가면 이건 되게 폰만 잡은 거예요. 이제 더 복잡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다시 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런 이 아이러니와 역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 쪽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향기 맡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함으로써 그런 알매 상태를 극대화해 표현하는 시적 기법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0 아까 200 되게 잘하신다고 좀 한시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200이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시를 써요. 봄밤에 이거 그냥 말만 들으세요. 봄밤에 복숭아꽃 노약꽃 피핀 그 정동산에서 쓴 시인데 부천지자 만물지역교요 광음자 백대지 화객이하라. 천지라는 것은 만물이 지나간 만물을 맞이한 여관이요 세월은 백대에 지나간 나그네다. 그러다가 황양춘이 소와의 영경하고 대개 가히 문장이라. 그러니까 따뜻한 봄이 아지랭이 낀 경치로서 나를 부르고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주었다. 멋지지 않나요? 200 이렇게 쓴다니까. 대자연이 써보세요.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주었다.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200이 시의 신선이죠. 네. 그 시를 잘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다시. 엄청 잘 써야죠. 네. 200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시 하나도 못 쓴다.
붓만 딱 잡고 있으면 내가 붓을 잡고 있으면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줘갖고 쓰는 거지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되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또 잘난 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진짜. 아 나 뭐 별로 잘 못 써. 우리가 뭐 A 플러스 이렇게 막 받은 올 A 플러스야. 나 별로 공부 안 해 그냥 한 2시간밖에 공부 안 했어. 근데 A 플러스 받은 잘난 체하는 거 못난 체하는 거. 그 이야기라니까. 아, 맞잖아요. 나시 엄청 잘 쓴다 이거보다 더 잘난 체하는 이야기가 이게. 정말 이해 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제가 할 끝도 없어요. 이 시를. 그래서 자우지간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알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동훈을 공부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틀을 공부해야지 이걸 한자 한자 막 읽으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의 맥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자 45쪽 보세요. 이제 좀만 더 하고 마칠게요. 45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영훈은 이 시의 대미 끝에서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등불입니까?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칠 줄 모르고 타는다. 끊임없는 정화. 정화라는 것은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정화가 영어로 뭐예요? 정화가 영어로 뭐예요? 아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는 고대 로마의 설사약이에요. 설사약. 이 설사약이라니까. 정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막 이게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설사약을 불 쫙 이렇게 우리가 장 검사할 때 막 위로 막 나오고 막 그럼 기분 좋죠. 기분 들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화라니까. 고대 로마의 설사약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이 뭐 있는데 엎친 데 겹치는 걸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의미의 서리가 끼었어. 근데 어떤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시험을 냈대요. 나쁜 일이 또 겹치는 걸 뭐라고 했더니 설사갑조. 설사가 또 났어. 아이고 볼 때렸어. 설상가상을 몰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45쪽으로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하는 나의 어떤 그칠 줄 모르는 가슴이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누구의 밤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절대적 신뢰하고 있는 그님, 그러니까 절대자, 부처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기한님이 쉬시는 시간을 밤새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용운의 시를 보면 아까 질문하셨는데 님이 뭐 조국이냐라고 했지만 이 한용운의 그런 승려의 역할로 보면 이제 알시겠죠. 이게 절대자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46페이지. 그래서 그런 진리에 대한 두 번째 단락 믿음에 불타오르는 화자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 일본에게도 이제 뭡니까 상당히 저항적인 그런 시인이었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결론으로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그런 시들을 보면 시들은 상당히 좀 뭡니까 독보적인 존재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47쪽에 보세요. 한국 문학 근대문학사에서 한용운의가 독보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불교적인 어떤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거기 둘째 줄 47쪽에 그래서 그는 일본 불교에 복속될 일기에 처했던 한국 불교를 지켜내고 산중 불교를 도시 불교로 그러니까 산중 불교는 뭔지 알겠죠? 불교 절은 다 산 속에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 불교로 탈바꿈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의 시가 갖고 있는 밑줄세요. 정신사적 측면 나왔죠? 그래서 그의 시는 민족의 존망이 시험대에 올랐던 정신사에서 선례를 훌륭하게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문학사적 계보 밑줄세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다시 이제 누굴 말해야 돼? 한용운 앞에 김소월. 김소월은 스승이 누구다? 김억이다. 김억은 일본 게이오 축구대학 영문과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억의 영향을 받아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가 누구예요? 예이치의 시에 나에게 하늘 수놓는 천이 있다면 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근데 이 한용운은 그렇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교육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또 영문학 영향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썼다. 그래서 이 특이한 문학적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적이고 썼고, 네 번째는 한국 근대 시사에서 새로운 시 스타일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역설적 어법, 거기 밑줄 치세요. 둘째 줄. 역설적 어법, 아이러니, 지적 논리 전개. 제가 아이러니와 역설을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극적 화법, 긴 호흡의 산문적 외형을 띤 근대시. 그러니까 이 한용운의 시를 보면 되게 호흡이 길어요. 맞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게 시가 길지 않나요? 만날 때 뭐 떠날 때를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제곡조를 못 얘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막 외워서 이걸 이야기해야지. 제가 이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멋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를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어갖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서 한용운의 예를 들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한용운의 시의 뭐 시사적 의미로 잘못된 것. 그래서 보세요. 보세요. 첫 번째 뭐 위대한 정신을 담은 종교 언어 이게 아까 했죠. 뭐 정신사적 측면 했죠. 그 다음에 특이한 문학적 계보했죠. 그 다음에 한국 시 근대 시사의 새로운 시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했다 이게 했죠. 46페이지 나오잖아요. 1, 2, 3, 4.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가 진짜로. 다음 중 한용운의 시의 뭐 시사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 뭐 네 번 그의 시는 한국의 근대사의 새로운 시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근대시의 장르적 외연을 확대했다잖아요. 맞죠? 지금 47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르적 외연을 확대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개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시 공부할 때 시론 공부할 때 자 공부하는 방법 조금 이야기만 5분 안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현대식 공부할 때는 자 첫 번째 생애가 나오고요. 큰 틀이에요. 두 번째 작품 세계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관계라고 하죠. 영향관계가 뭔지 알겠죠? 시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고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건데 요 생애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문제라고 칩시다. 만약에 25문제라고 치면 비율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작품 세계가 이렇게 이렇게 딱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작품 세계가 한 15문제가 나오고 작품 세계 이 시 어쩌고저쩌고 요 생애나 영향관계는 한 5문제. 그러면 25문제 정도 되죠. 이렇게 나와요. 비중으로 따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막 힘들다 이러면 생애와 영향관계 나는 통과하는 게 나는 목적이다. 그러면 이 작품 세계만 보시죠. 작품 세계만 봐도 되고 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뭐 나는 그냥 통과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는 분은 그 방송 들으면 20점이고 출석 몇% 30점이에요. 기말이 10점이잖아. 10점 맞죠? 60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말 시험 볼 때 1, 2, 3, 4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막 1번, 2번, 뭐 4번, 3번, 2번 이렇게 쓰잖아요. 완전 빗사이로 막 가요. 빗사이로 막 가니까 나는 진짜 통과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은 하나만 썼는데 1번, 4번은 별로 비중이 좀 적어요. 뭐 1, 2, 뭐 3, 뭐 이러니까 2번, 3번 중에 그냥 3번을 쫙 그어. 그냥 하나로 진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딱 듣고 그 중에서 3번을 그었는데 이건 내가 확실하게 4번이 확실하게 우리 어머니가 맞아. 4번. 뭐 확실하게 1번. 확실하게 뭐 2번. 이러잖아요. 요것만 쓰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면 2, 3번. 네, 모르면 2, 3번.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1, 4번은 많지 않다니까. 여러분 25문제 이렇게 보면 1, 4 이런 거는 좀 적어요. 진짜로. 거의 막 2, 3이 많아. 그러니까 2, 3 중에 쭉 쓰고 개발들 하라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아는 거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지. 1번 쓰고 4번 쓰고 2번 쓰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오늘 강의 중에 가장 그래 이거 너무 상기면서 그런가? 가장 영향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이거 이제 여기 객관식 시험 보니까 이야기하기 끝이 없어요. 중하고 할 때도 다르죠. 이 어떤 학생이 이거 진짜 싫어해 싫어. 이렇게 하고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써가지고 돌리지 않나요? 네. 1, 2, 3, 4 써 이렇게. 그래갖고 막 돌리고 있더래요. 내가. 그래갖고 3, 3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좀 한 20분 있다가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뭐라고 하니 검사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되나? 검사 중이야. 뭐 그렇더래요. 무슨 소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뭡니까 2개를 했어요. 오늘은 좀 제가 원래 3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론적인 우리가 못 따. 이론적인 설명을 아니 못 따라한다다 베이스가 좀 없으니까 이론적인 설명을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정지용부터 시작해서 이상 그다음에 백석 뭐 되게 재밌어요 시들이 백석까지 좀 설명을 좀 제가 반식을 애들 거